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올해 이제 나이를 얘기하나요? 네, 편하신 대로. 네, 올해 43살 된 동혁이라고 하고요. 시스젠더 남성 게이입니다. 네, 서비스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애인하고 13년째 같이 연애 중이고 10년째 동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 닉네임은 쌩이라고 하고요. 지금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동윤이라고 하고요. 올해 46 됐습니다. 로뎀나무 그늘교회에서 2009년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고요. 시스젠더 남성 게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영화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은 언제 하셨고 커밍아웃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은 있으신가요? 네, 제 기억에는 사실 커밍아웃을 하지는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냥 주변에 막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잘 살고 있고 특히나 부모님은 이런 그 퀴어나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성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모님들께는 사실 할 생각이나 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커밍아웃을 했던 것은 제가 그 2007년에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DTS 훈련을 갔었는데 그 동기들이랑은 사실 이제 말씀도 나누고 여러 어려움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막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훈련 받을 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엄청 이제 고민하는 아마 청년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가 한국 돌아와서 이제 그런 이제 모임 자리 면에 이제 모이는 자리에서 그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저도 할 엄두 갑자기 모임 나누는데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져 가지고 불현듯 확 이렇게 터트리듯이 얘기하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한 30명 됐는데 다들 제각각의 반응으로 반응들을 하시고 이후에 그래서 사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여전히 계속 이제 또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네, 저의 커밍아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여서 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또 가정에서 막내였어요. 막내여서 사실 커밍아웃을 아버지가 은퇴를 하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나이가 먹다 보니까 계속 집에서 이제 결혼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되니까 누구 목사 막내 아들이 뭐 이제 뭐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 목사님 딸 가진 장로님 딸 가진 이런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 결혼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계속 저 관심 없어요 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계속 나이도 먹고 가고 계속 스트레스는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가 한 37? 네, 아버지 은퇴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은퇴하기 바로 몇 달 남겨놓고 또 아버지가 또 이제 이렇게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데 너 만나볼 생각이 있니? 아니면 나는 네가 아버지가 저에 대한 이제 목회자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뭐 사실 이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형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너가 목회를 하면 되게 좋아한다더라 뭐 이런. 그래서 네가 꼭 이렇게 뭐 목회를 안 해도 나는 네가 뭐 선교사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확 이렇게 저는 그냥 갑자기 아빠 저 남자 좋아요. 갑자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벌써 아버지가 나이가 70 정도 되셨는데, 그리고 장로교 고신이고,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이렇게 쉽게, 그러니? 그러면 앞으로 나 이제 너에게 결혼 얘기 안 물어볼 거고, 난 네가 편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분간 요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몰래 저희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야, 커밍아웃이 이렇게 너무 쉬운 건가? 전 되게, 막 이렇게 욱해서 한 얘기지만, 사실 이제 결과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커밍아웃은 가족들이랑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그러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어렵게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데, 아빠한테 들었어. 그러면서 너무 쉽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커밍아웃이 이렇게 허무한 거였고, 쉬운 거였으면 진작 좀 할 걸.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좀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돼서 받아주는 거냐, 뭐냐, 그랬더니, 근데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가장 오래 지켜왔던 사람들이 저희 가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되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노력해왔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저를 그렇게 보아왔죠. 그러니까 목회도 해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랑 내가 평생 지켜보았던 내 아들의 삶은 너무 달랐어. 그래서 뭔가 이건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저는 저의 커밍아웃은 너무나 쉽고, 예, 그냥 이렇게 쉬었으면 좀 진작에는 할 걸, 스트레스는 받지 말 걸, 그랬습니다. 커밍아웃이요. 되게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뭔가 이렇게 파티하듯이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자, 내가 중요한 얘기 할게. 나 오늘부터 게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성소자들이 커밍아웃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에서 계속 주구장창 자기를 그냥 밝히는 그 과정 전체가 커밍아웃이 되더라고요. 그 김조광수 감독님도 한번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한번 커밍아웃하면 평생 커밍아웃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적도 있는데, 저도 좀 그랬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 제 정체성을 깨닫고 주변에 얘기하기 시작했던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저의 정체성을 스스로 의심하는 이런 과정은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저 스스로 이렇게 정체화하지 못했던 기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기간도 있었고, 또 다시 그걸 확정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건 또 한 30대 초반부터 였어서, 네.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저는 커밍아웃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결정적인 하나의 좀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2016년도 그 퀴어문화 축제를 처음으로 시청광장에서 했을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시청광장에서 하고 퍼레이드를 명동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일상으로 내가 계속 오가던 그 공간을 퀴어로서, 성소수자로서, 게이로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걸었던 경험이 되게 해방감이 있었고, 그때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고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굳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게 돼서, 네, 지금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연세가 좀 많으셔서 지금 또 대천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일부러 제가 말하면은 뭔가 더 안 받아들이실 것 같고 이래서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어머니와 제가 그렇게 계속 관계 맺고 살아오는 그 여정 속에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언젠가 기회가 되고 중요한 어떤 또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제 얘기는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친척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처음에 뭐 알았을 때 저희 막 사촌 누나한테는 전화 문자로 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뭐 이런 긴 장문의 문자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조카는 또 키오나 축제 할 때 와가지고 네, 남자친구랑 와서 같이 막 열심히 즐기고 놀다 가기도 하고, 네, 뭐 친척분들은 네, 그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망 안에서는 네, 뭐 지금은 다 편하게 저를 받아주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인터뷰를 하신다는 게. 그래서 네네.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된 계기는, 동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런 게 너무 가짜 뉴스가 없고,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사실 너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알고 이해도 못하면서 가짜 뉴스만 이렇게 퍼뜨리고, 교회가 너무 이제 혐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좀 크리스찬 동성애자로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뭐 인터뷰라면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얘기를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계속 요즘의 어떤 상황이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너무 이 한국 기독교나 그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반동성애 진영에 계신 분들, 물론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논리가 강하신 분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당사자의 이야기조차도 잘 안 들리시겠지만, 적어도 네, 성경에 말하듯이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에게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할 수 있는 만큼은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전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그런 마음으로 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인터뷰하는 게,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하는 게 썩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 저의 성 정체성 그렇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정체성이 저의 일하는 영역에서 알려졌을 때 뭔가 편견 또는 어떤 차별, 뭐 폭력, 뭐 이런 어떤 상황들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 얘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저는 얼굴을 공개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특히나 기독교 기관 또는 기독교 단체, 교회 이런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좀 계속 수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많은 기독교인 분들이 내 주변에는 퀴어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알리고 싶었고, 내 퀴어라는 또는 성소수자라는 존재가 사실 우리 일상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를 좀 계속 알리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시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인터뷰는 거절해도 네, 이런 기독교 관련 어떤 인터뷰가 오면은 네, 계속 수용했던 것 같아요.